반갑습니다. 일본의 역사 안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여러분과 지난 1년 동안 이 세계사라는 과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좋은 결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지금까지 연락 준 SNS나 DM 등으로 인해서 연락 준 친구들 대부분은 나름 소기의 성과를 또 얻어서 감사하다, 이러한 많은 연락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웠고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세계사의 특징은 긴 것 같은데 아닌 거, A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B를 물어보는 거, 이러한 형식의 좀 트릭이 많았어요. 페이크가 좀 너무나 많은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형을 물어보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래 세계사에서는 주로 이러한 발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런 형식의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1등급 컷이 얼마나 될까요? 막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는데 48일까요? 47일까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략 어느 결과에 대략의 등급이 나올지는 사실 맞추는 건 매우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47이나 48 이 점수대보다는 실제 1등급 컷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냥 지문에서 주는 그 어려움보단 실제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의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좀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었다. 제가 아마 총평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페이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B를 물어보는 이러한 형식의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는 지난 구모보다도 이번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수험생들이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문제 하나하나씩 풀면서 답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좀 어려웠다지만 그래도 1번 문제 아닙니까? 1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것은 나일강 유역의 람세스 3세 등등이 나왔었고요. 나일강 나왔고 여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일강 나왔으면 더 할 말 없죠?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세계사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의 정도는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어요. 사자의설을 제작하였다. 어렵지 않게 1번 문제 찾아갈 수 있었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던 것은 그리스 문명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철, 갑, 상어. 나라로는 상나라지만 문명으로는 황허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가주셔도 되겠고요. 모헨조다로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크게 우리가 이제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은 없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일본사 쪽 문제였었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었어요. 어떤 점에서 좀 까다로웠냐? 일단은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럼 가의 대략적인 시기를 찾아야 되겠죠? 디테일한 시기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대략 몇에서 몇 세기. 자, 일본사가 나온다라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나 노래해? 유성환 넌 참 가무가 뛰어난 애야.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구분하는 형태의 그런 문제, 언제나 대비되죠.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외에 나온다라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를 구분하는 형식의 문제, 보통은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나라 시대라고 한다라면 대략 시기적으로는 언제죠? 8세기 초에서 8세기 말까지. 그리고 헤이안 시대는 8세기 말에서 12세기까지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제의 서신에 황제가 외황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적혀 있던 것에 대하여 군신들은 이것은 중국의 황제가 제후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의 예의입니다 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쇼토쿠 태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하, 쇼토쿠 태자가 대략 활동했던 시기는요 6에서 7세기, 주로 7세기에 주로 많이 활약했던 인물이 쇼토쿠 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라 시대보다 이전의 상황이 가상황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문도 이게 뭐 일본서 찾으면 쉬운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최근에 좀 이 세계사 문제의 특징이기도 해요. 워낙에 좀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을 과하게 이렇게 좀 많이 배치해 놓은 그러한 좀 틀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상소하기를 중국에 있는 승려 슈칸이 상인 왕루를 통해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지금 중국은 반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 장안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대요. 이 반란이 무슨 반란인지 알 필요까지는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알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추측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또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항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해적에 의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신 파견의 필요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자, 얼마 후 중국 문물 수용을 위한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다. 여기 보세요. 중국 문물 수용을 위한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당나라에 보냈던 사절단, 이걸 견당사라고 하죠. 이 견당사가 이들이잖아요.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사절단이. 그 견당사가 파견이 되었던 것은 나라 시대고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던 것이 적어도 해이안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요 나는 해이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가는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죠. 그러면 답을 찾는다라면 여기요 나라 시대를 찾아주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꼬가 병합된 것은 언제 병합되죠? 1879년입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류꼬가 일본에 병합되고요. 고사기가 편찬된 것이 나라 시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나라 시대가 나온다라면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일본 고만이라고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등이 이 나라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 고사기가 여기 나오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해체 신서가 간행되었던 것은 요 에도 막부 때입니다. 동류 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것은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으로서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것인데 이때 유학을 보내자고 했던 데가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을 그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뭐 에도 막부 이후에 있었던 일본의 발전 상황에서 이러한 이 동유운동, 즉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자던 당시에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상킨 고타이 제도도 당연히 이 에도 막부 때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논란의 3번입니다. 3번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마 요것을 요 나라로 풀 수도 있었고요. 금나라로 풀 수도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요 3번 문제에서 좀 낚였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전형적인 문제고요. 가의 공신 열전이래요. 봤더니 한기선이라는 사람 이름 같습니다. 자, 태조가 연경에 입성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나라의 그런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에 입성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북면관과 남면관을 활용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면관, 남면관 나왔으면 요 나라니까 당연히 요 나라로 풀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또 요 나라의 선지도 있습니다. 여기 4번 선지가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으면
제가 여러분 추측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4번을 써서 틀리셨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은 이 지역에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그 전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통치하겠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조금 더 읽어주셨어야 돼요. 관료였던 한계선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 외에 민정, 수도와 지방의 물자 보급 등을 담당하여 공을 세웠고, 그는 두 황제의 치세 하에서 재상을 역임하여 성공적인 업적을 쌓았기에 세종이 그의 현명함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벽한 페이크 동작이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태종은 남조에서 투항해 온 곽약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혜택을 베풀었대요. 이에 곽약사는 종망에게 남조의 약점을 알려주어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자, 종망이 남조의 수도까지 진군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쫓겨, 여기가 핵심 단어였습니다.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한 것도 곽약사의 조언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 수도가 어디죠? 원래 수도는 카이펑이었다가 항저우로 옮기게 하잖아요. 이만으로. 이 이만이 항저우 아닙니까? 여기로 옮기게 했던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쵸? 예. 원래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에서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 즉 이만으로 옮기게 했던 그 주체 금나라예요. 금나라 차였으니까 정답이 5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한테 이번에 그 연락을 준 친구들 중에서도 요 3번 문제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아마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부터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이미 좀 예고가 됐습니다. 지문을 길게 늘리고 조금 어렵게 지문을 구성하면서 약간 그동안의 세계사 문제보다는 좀 페이크를 좀 많은 형식을 두는 것이 최근에 좀 하나의 흐름이었었는데,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치사했지만 어쨌든 정답은 5번이고요. 동동고를 복속했던 것은 당나라,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던 건 원나라, 구품 중정제를 실시했던 건 위진남북조 시대,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마 틀리셨으면 아마 4번으로 체크한 학생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5번 수도를 중도로 옮겼던 것은 이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가볼게요. 4번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요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1세 이런 인물 하면서 제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다리우스 1세라든가 크세르크세스 같은 인물들이었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도 드렸었죠. 지도는 크세르크세스 군대의 진격로와 주요 격전지를 나타낸 것이래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군대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인 대와 마주하였고요. 레오니다스의 군대를 제외한 다른 펠레폰네소스 군은 겁을 먹고 펠레폰네소스로 철수하여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후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뭐죠? 그리스 연합군대 어디 간에? 페르시아 간에.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페르시아 전쟁 이랬지만 최근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요 그리스 페르시아의 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요것을 뜻한다. 요것은 어디? 그리스 대 페르시아의 싸움으로서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진 전투를 바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솔론의 개혁이 단행되었던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죠. 특히 이 그리스의 동맹을 주도했던 국가가 바로 그 폴리스가 아테네가 되겠고요.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하나의 동맹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델로스 동맹에 불만을 품고 스파르타 중심의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고 그 두 동맹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지니 그것을 우리는 요
전쟁 이후에 벌어졌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의 모습이고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조정을 실시했던 것은 전쟁보다도 이전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마련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가볼게요.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건 크리스트교 군대는 니케아를 점령한 이후 소아시아를 경유하여 무슬림 군대의 방어를 뚫고 시리아에 진출했대요. 그들은 먼저 성지로 향하는 길목의 요충지인 안티오크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답니다. 시리아 지방을 거쳐 동쪽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은 가에 칼리프가 머무르고 있는 수도 바그다드에 이르러 크리스토교 교도들이 예루살렘에 자행한 살인과 약탈의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의 수도 바그다드. 바스바그다드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마야 다마스쿠스. 바스바그다드. 팀무리 삼마르칸트 사파비스파한. 기억나시죠? 예, 그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가는 어디입니까? 아바스. 바스바그다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왕조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요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바스는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아니죠.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아바스 왕조가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 셀주크 튀르크에게 술탄의 칭호를 주었죠. 그러니까 술탄의 칭호를 받은 건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 탈라스. 기억나시죠? 예, 정답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던 건 아바스 왕조보다 이전에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프칸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것은 사파비 왕조.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은 이슬람 시대로 보자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이 왕조는 호적 조세 대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장호와 갑수호가 징수와 납입을 책임지는 세금 제도를 추진했대요. 이 갑제 얘기하는 건가? 이 갑제는 당연히 명나라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예요. 솔직히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내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쉬어줍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더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세금 항목이 무원칙적으로 늘어나 복잡해지고 백성들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많아졌대요. 이에 주현의 잡다한 항목의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여 지세는 보유 토지에 따라, 정세는 성년 남자 수에 따라 은으로 할당에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1조 편법이죠. 이 세제는 가정, 윤경, 연한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만력 연간 내각 수보 대학사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 왕조 어느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가볼까요? 지정은제가 실시된 것은 청나라고요. 반량전으로 화폐가 통일된 것은 진나라입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이 시행된 것은 한나라가 되겠고요. 영제거 등 대운하가 건설된 것은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북로라메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된 것이 바로 명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7번 가볼게요. 뭐 6번도 그렇지만 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프랑크 왕국을 물어볼 때는 조금의 좀 더 페이크들도 많았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조금 그냥 뭐 로멀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동그라미 세계 왕국과 로마 교회의 제후, 프랑크 왕국이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왕조의 개창자가 주교 성 레미로부터 세례를 받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양측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맞아. 가의 아버지는 투르푸아띠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였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카롤로스 마르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의 아버지가 카롤로스 마르텔이니까 가는 누구겠죠? 그러니까 카롤로스 마르텔이 있고요. 그의 아들이 피핀이고요. 또 피핀의 아들이 카롤로스 대제잖아요. 보겠습니다. 가도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요. 누가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했어. 가의 아들이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관을 받으면서 그가 누굽니까? 카를로스 대제.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진짜 교과서적으로 나왔어요.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며 카를로스 대제의 아빠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피핀이 되겠죠. 피핀 찾는 문제입니다. 자, 피핀 찾았으면 나머지는 뭐 쉽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를 최초로 인정해 준 것이죠.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성상 파괴령을 반포했던 것은 레오 3세인데 이 레오 3세도 어떤 레오 3세입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반포했던 것입니다. 카롤스 왕조를 개창했던 것이 바로 피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악티움의 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옥타비아누스.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클레르몬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뭐가 나오게 됐죠?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게 되죠. 이것은 누구? 우르바누스 2세. 당시 교황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무난한 문제였고요. 8번 문제는 사실은 최근의 문제에 보면 조금 이런 형식을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 초반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고요. 가의 카드피세스 2세는 펀자브 지방을 장악했다. 펀자브 지방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인도라면, 인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인도의 서북부, 여기 인더스강 유역이 있는데 여기를 펀자브 지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도의 남부 지역 여기는 뭐라고 했었죠? 데칸 고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요 북부 일대, 서북부 일대가 펀자브 지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가 펀자브 지방을 장악했대요. 그리고 동서교류의 기반을 확립했답니다. 그의 치세에 가는, 여기 가는 서쪽으로는, 이쪽에서 말하는 서쪽이 이쪽이겠죠. 서로는 파르티아와 더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후한, 한 나라가 있군요. 후한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펀자브가 나왔으니까 인도 쪽 왕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파르티아가 있습니다. 요 파르티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수능에도 엄청 많이 등장했었고, 파르티아의 대략 시기가 언제라고 했었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가 한나라의 시기잖아요. 이 파르티아랑 한나라가 시기적으로 거의 겹친다고요. 그러면 여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쯤이며 좀 더 가보겠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이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며 이어지는 동서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며 크게 발전했대요. 한편 가는 비단낀 교를 장악하기 위해 서역으로 군대를 파견한 후 후한과 몇 차례, 후한이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한나라는 요 시기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한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후한은 기원 전이 빠져요. 그래서
기원 후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가 대략 요 후한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있을 때 당시의 인도는 어디죠? 쿠샨 왕조입니다. 다른 건 다 지우고 여기를 장악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다? 자,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샨 왕조가 나온다라면 뭐 카니슈카 킹이 나온다라든가 뭐 간다라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형식들이 좀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것은 인도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되죠?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으면 무라도 굴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 그 다음에 뭐 가즈니, 구루, 델리 술탄, 그 다음에 무굴 제국 요렇게 있는데, 자,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그리고 쿠션 왕조는 1에서 3세기,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 무굴 제국은 16에서 19세기,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건 여기 있는 굽타입니다.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건 마우리아 왕조.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했다. 가즈니는 여기에요. 10세기부터 등장했던 게 가즈니입니다.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던 것이 바로 요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최근에 요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다. 이러한 형식은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선지에서. 요건 아마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신 학생들이면 아주 익숙하게 느꼈던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것은 요 무굴 제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이러한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기출문제가 좀 잘 준비가 돼 있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이렇게 뭐 한 인물이 이런 시기적으로 물어서 요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전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한 인물의 시기를 일대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기억 사건과 니은 사건을 주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인상적인 그러한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9번.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어느 공화주의자의 주요 행적이랍니다. 1번 봤더니 요 마르세유에서요. 망명생활 중 폭정에 시달리는 인민의 해방과 통일을 목표로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했대요. 요 청년 이탈리아당 나왔으니까 마치니라는 사람의 일대기겠네요. 예, 이탈리아 통일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마치니가 되겠습니다. 청년 이탈리아당 1831년도에 만들었죠. 요 연도까지는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시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르세유에서 있었고, 그리고 나서 런던으로 가네요. 노동자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대요. 자, 차티스트 운동 언제 있었습니까? 1838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요 대략의 시기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갔습니다. 중하층 시민 계급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일으켰던 기억 사건으로 내각이 사임하고 왕이 퇴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국, 즉 이탈리아에서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 사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이 되겠어요. 아니 선생님,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과 1848년도의 2월 혁명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죠? 일단은 여기 노동자 계급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2월 혁명의 전형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모평 문제에서도 요거 많이 물어봤었죠. 자,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새로 생겨난 국가가 공화국이길 원했으나 국왕 주도의 통일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 등이 주도하면서 1861년도에 뭐가 만들어지죠?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게 되죠. 어쨌든 이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부터 1871년도에 그 당시까지 차지하지 못했었던 이탈리아 땅을 완벽하게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뭐 베네치아라든가 교황령 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871년도에 이탈리아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이어졌다. 테르미도르 반동은 뭡니까? 프랑스의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피에르를 내쫓았던 사건이 되겠죠. 샤를 10세가 퇴위하는 결과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2번은 아닙니다. 빈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월 혁명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특히 요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빈 체제가 붕괴되었고요. 이 빈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표현을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일어났다. 메테르니가 망명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이 병합된 것은 독일의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이 통일하면서 프랑스와의 접견지에 있었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이 가져가게 되죠. 비렐름 1세의 제국 선포로 완결된 것도 역시 독일의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어떠셨어요? 10번 문제가 아마 지문에서 찾아가기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가다 보면 얼마든지 정답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었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가가 뭐고 나가 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의 술탄이 완충지대에 위치한 둘카디스 디르 왕조를 공격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나와의 연합 세력을 구축했대요. 자, 구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가 있고 가와 대결하는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고 이 나와 연대했던 세력이 누구랍니까? 맘루크 왕조래요.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맘루크 왕조가 나왔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여러분 몇에서 몇 세기죠? 13에서 16세기까지 있었던 이집트 일대에 있었던 왕조가 바로 이 맘루크 왕조입니다. 맘루크 왕조를 16세기에 멸망시켰던 것이 누구죠? 맞아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누구죠? 셀림 1세. 제가 1년 내내 강의 중에 셀림 1세와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당시 나는 가와의 서쪽으로 국경에 접하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나는 가와의 서쪽 국경을 접하고 있대요. 이렇게 국경에 접하고 있답니다. 가와 나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대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겠군요. 자, 보세요. 대략 시기적으로 나왔죠. 13에서 16세기쯤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고 가와 나가 대결하고 있었대요. 이것은 제가 올해 이제 약점 공략이라든가 혹은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같은 데서 지도성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죠. 시기적으로 대략 16세기라고 해본다라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요? 사파비 왕조고 사파비 왕조가 있다라면 요 가가 있었던 요 지역의 것은 어디겠습니까? 오스만 제국이에요. 이건 되게 약간 추론하는 형태로 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가 오스만이고 나가 사파비 왕조라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한 16세기 정도가 나온다라고 쳐본다면요. 왜? 이 맘루크 왕조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맘루크 왕조가 멸망했던 16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의 술탄, 즉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포병과 소총 부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 기병대를 앞세운 맘루크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였대요. 뒤이어 카이로를 정복하고 북아프리카 일대를까지 진출했던 것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16세기에 이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진출했습니까? 진출했잖아요. 16세기에. 그렇죠. 그럼 오스만이 맞고요. 이게 오스만이 맞다라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와 함께 오스만 경계로 있었던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가는 오스만 제국, 나는 사파비 왕조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은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티무르 왕조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은 티무르 왕조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따지자 보면 오스만 제국과 이 티무르 왕조는 한판 싸워서 앙카라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티무르가 이겼죠. 오스만이 티무르를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사파비 왕조는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왕조예요.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이스파한을 수도로 정하였다. 사파비 이스파한 맞지 않습니까? 정답 4번입니다.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면서 등장했던 것은 델리 술탄 왕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지문에서 찾아가는 거 물론 오스만과 사파비는 오스만은 워낙에 단골 문제니까 나올만 했고 최근에 사파비도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항해 보고서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가의 공동 통치자이신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폐하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 항해를 보고합니다. 이사벨라, 페르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파냐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파냐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배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 항구를 떠나 서쪽으로 항해한 지 33일 차에 인도 바다로 진입하였대요. 신의 은총으로 우리는 마침내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였답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한 몇몇 섬들을 산살바로드, 성모 마리아, 페르난도, 이사벨라, 히스파니아로 새로이 명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 각 국가니까 에스파냐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상수시 궁전을 건립했던 것은 프로이센이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에스파냐 아닙니까? 이 에스파냐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그 상대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은 레판토 해전에서 지게 되면서 그 패권이 좀 이제는 이제 흐름이 좀 전성기에서 이제 조금은 멀어지게 되고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레판토 해전에서 이기면서 1571년도 그때부터 급격한 국가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러시아 대 청나라가 체결했던 것이고요. 콜베르를 등용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것은 프랑스에서도 누구?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 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국가로 따지자면 당연히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2번 갑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예속하려고 하는 적에 맞서 3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대요. 3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잔인한 적은 끝까지 발악하고 있으나 우리의 용감한 군대가 영광스러운 협상국과 함께 적을 무찌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대요.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이 결연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뭔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있다라고 하는군요. 보겠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국민이 단결하고 모든 힘을 모아 전쟁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두마와 협의하에 권좌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마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이거 어디 같고요? 러시아 같고요.
자, 러시아가에서 국내에 무슨 이 충돌 사건이 있었던 게 뭐죠? 1917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의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있죠. 물론 이 3월 혁명을 다른 말로 2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이걸 10월 혁명으로 부르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마와 협의하여 권자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것은 이쪽에 있는 3월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맞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뭐 몇 년이다 이거 찍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1917년도 당시에 러시아가 참전하고 있었던 전쟁은 뭐죠?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은 참고로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포츠모스 조약 체결로 종결된 것은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은 언제 있었죠?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있었고요. BC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참고로 BC 정부는 독일의 말을 듣는 당시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부를 BC 정부라고 합니다. 1940년에 만들어졌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던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대립했던 것은 어디랑 어디? 미국과 에스파냐 간의 전쟁이었고요. 1898년도에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1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1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3번 가봅니다. 13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무역 활동이 확대되면서 서양 상인들이 유리한 무역 조건을 찾아 지정된 남쪽의 항구를 벗어나 닝보 등으로 북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닝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뭔가 중국 쪽 같은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황제는 효율적으로 무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민절, 총독, 양은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했대요. 영국인 제임스 플린트가 황제에게 광둥성 해관의 부패와 불량한 태도를 고발하고 북쪽 연안의 더 많은 항구에서 서양 상인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대요. 자, 광저우에서 이게 제한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주체는 어디 같고요? 청나라 같고요. 중국의 청나라 같고. 자, 당시에 영국 상인들은 청나라에서 물건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에 청나라 황제는 뭐만 했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이것 좀 더 해달라 뭐 상권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당시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당시 청나라가 서양 상인에게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딱 봐도 공행 같아요. 공행 제도를 두었었고 이 공행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까요? 공행을 운영하였다. 정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여러분 시박사는요. 이 청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부터 있어서 뭐 당나라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나라, 송나라, 뭐 원나라, 뭐 명나라 이를 쭉 거쳐오면서 있었던 해외 무역을 관장했던 기구가 시박사죠. 회관과 공소를 건립하였다. 이것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있었던 것으로서 선생님 그러면 이건 청나라니까 이 회관 공소 건립했던 것도 여기 상황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있었겠죠 이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회관과 공소의 설립은 아니었겠죠. 예, 그러니까 가는 공행을 운영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시역법 등 신법을 단행했던 것은 송나라 때 왕안석의 개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생목인을 재정관료로 등용하였던 것은 원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기적으로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뭐 크게 어려울 것까지는 없었고요. 14번 문제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등급을 얘기할 때는 마지막 16, 17 요 파트가 제가 볼 때 조금 가장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14번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까다로웠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요 가인물이 중요해요.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물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 그것은 곧 전쟁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국 그것은 곧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제국을 원하고 있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가처럼 실로 이루어내야 할 정복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뭔가 가가 정복을 많이 했었나 보군요. 나는 가처럼 반대파들을 설득하여 화합으로 이끌고 정복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우리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를 우리나라에 동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 어느 나라죠? 맞아요. 프랑스예요. 요거 하나 찾는 거 중요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반세기 전 가가 이미 세웠던 제정이 뭐죠? 황제의 정치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 프랑스에서 제정은 두 번이 있었어요. 1차가 있었고 2차 제정이 있었습니다. 1차 제정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제2 제정, 2차 제정은요.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의 조카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반세기 전 가가 세웠던 제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세기라는 시기가 대략 맞는지 한번 볼까요? 나폴레옹이 제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804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폴레옹 3세가 그 이후 제정이 된 게 1852년이거든요. 대략 시기적으로 약 5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하는 시기가 이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제국의 모습이며 내가 꿈꾸는 정복입니다. 나를 지지하며 나와 같이 우리 조국의 행복을 염원하는 여러분은 바로 나의 병사들입니다. 라고 공화국 대통령의 연설. 특히 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 루이 나폴레옹이었잖아요. 이 루이 나폴레옹은 1848년, 즉 우리가 아까 제가 문제에서도 풀이해드렸던 2월 혁명에 의해서 왕을 몰아냈잖아요.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엽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 1848년이고 그로부터 4년 지나서인 1852년도에 황제가 됐던 인물이 나폴레옹 3세 아닙니까?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잖아요. 딱 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폴레옹 3세죠. 그렇지만 요 가가 중요한데 가는 누굽니까? 가가 나폴레옹입니다. 그쵸? 통영 정부를 수립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죠.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철혈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비스마르크. 7월 혁명으로 즉위했던 인물은 루이 필리프. 데카프리스의 봉기를 진압했던 것은 니콜라이 1세예요. 러시아에. 공화정을 수립하고 파리 꼬민을 진압했던 인물은 바로 이 나폴레옹 3세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파리 꼬민은 프랑스인들이 만들었던 이 자치정부 형식을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프로이센 군대의 압박을 받았던 프랑스 군대가 또 그걸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공화정 수립하고 파리 꼬민을 진압했던 인물은 이쪽에 있는
루이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3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가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5번 가봅니다. 15번도 이번 그 9월 모평에서 선지 개수가 좀 다른 형식이 나와갖고 많이들 당황하셨잖아요. 전형적인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자면 밑줄 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료는 경사공보라는 신문의 호외란입니다. 여기에는 베이징에서 선포된 황제의 퇴위 조서와 퇴위 후 우대 조건 등이 실려 있대요.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공화 만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화 정부로의 정권 이양에 동의하는 황제의 퇴위 조서, 혁명군 측과 합의한 퇴위 이후 황실 우대 조건 등등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발문 잘 보세요. 밑줄 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요 국가를 찾으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국가라는 건 뭐죠?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신해혁명의 결과 1912년 중화 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중화민국의 임시 총통이었었던 순원은 자신의 권한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기고 그로 인해서 그가 바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죠.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란 중화민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1912년부터 쭉 이어졌던, 주로 국가로 따지자면 국공내전 이후 만들어지게 되는 1949년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뭐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잖아요. 예, 그거 때까지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억입니다. 장쉐량이 시안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쉐량 시안 사건 언제죠? 1936년 12월이에요. 뭐 월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1936년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네요. 기억은 들어가고요. 니은입니다.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조직했던 것은 1905년입니다. 즉 중화민국 수립보다도 이전이고 신해혁명보다도 이전에 세워졌던 것이 중국 동맹회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빠지죠. 이게 전형적인 연표 문제였습니다. 위안스카이가 황제체제 부활을 시도했던 것은 중화민국 만들어진 초기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디귿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 찾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부터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16번부터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16번 문제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DM이라든가 등등으로 이제 연락 받기에 가장 학생들이 좀 납득이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16번 같아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봤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었던데 반해 16번은 이게 선생님 왜 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16입니다. 가 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제가 인상적인 건 가장 적절한 것은 에서의 그 가장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영국 가에 고용된 용병들에게 새로 지급된 엔필드 소총의 탄약통에는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영국이 인도의 전통적인 카스트를 파괴하고 용병들을 크리스트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한다는 말까지 퍼졌다. 불만은 확산되고 있었고 영국인들만 탄약통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은 오히려 용병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 결과 거센 폭풍처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아니 선생님, 이거 바로 세포의 항쟁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포의 항쟁 말하는 거 맞죠. 1857년부터 58년까지 있었던 바로 그 세포의 항쟁입니다. 근데 묻는 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라고 했습니까?
가에 고용된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것에 이 불만을 품고 제기된 것이 세포이 항쟁인데 여기서 묻는 주체는 지금 세포이 항쟁이 아니에요. 이 세포이들을 고용한 가가 뭔데요? 동인도 회사.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이 동인도 회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었고 이 동인도 회사란 결과적으로 영국이 대외 진출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했었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 정도로 아마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고요. 이것은 사실은 동인도 회사라고는 하지만 이 거의 전 세계로 확산되었었던 당시의 영국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라는 나라는 세포이 항쟁 있기 정확히 100년 전인 175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플라시 전투가 있었죠?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누구를 이기고요? 프랑스를 이기고 인도를 차지했죠. 근데 이때는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플라시 전투 이후 영국은 누구를 이용한? 맞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이용한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세포이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직접적인 통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문제를 풀어봤던 그거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의 묻는 가 조직이란 동인도 회사를 뜻합니다. 그러면 동인도 회사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동인도 회사의 가장 적절한 탐구 활동으로. 자, 벵골 분할령의 영향을 찾아본다. 맞습니까? 벵골 분할령은 언제 있었어요? 1905년도에 있었어요. 뭐 이 인도 내에서의 동인도 회사가 벵골 분할령에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1번은 일단 답이 안 되고요. 롤러법 제정이요. 롤러법 제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인들에 대한 통치 형식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1919년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더 아니겠죠. 파쇼다 사건의 배경을 조사한다. 파쇼다 사건은 189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와 어디가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잠시 놔두고요. 아마 가장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을 게 4번과 5번 같습니다. 왜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슈미르 분쟁의 주체를 알아본다. 카슈미르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당시에 인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인도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지금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전체를 다 인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던 지금의 인도와 이쪽에 있는 파키스탄 간의 가장 상징적인 대립적인 분쟁 지역이 바로 요 카슈미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이 분쟁 지역인 것이지 이것이 동인도 회사랑 직접적인 영향을 갖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보스턴 차 사건이랑 어떻게 동인도 회사가 연결됩니까? 여러분, 제 강의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미국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얘기할 때 보스턴 차 사건 설명할 때 수능 개념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 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보스턴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동인도 선적의 배에 올라 그들의 차를 바다에 던진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즉 보스턴 차 사건에서 피해를 봤던 그 주체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선생님,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세계사에서 냈던 뭔가 사실 위주의 그런 팩트 위주의 것과 이거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답을 찾으라면 5번을 찾겠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세포 양장이 나왔지만
가는 동인도회사고, 동인도회사와 이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세계사에서 문제 냈던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많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가볼까요? 17번도 어려웠어요. 17번도 어려웠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번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3개 뽑아라, 수능에서 3개 뽑아라라고 한다면 3번, 16번, 17번 같습니다. 27번. 왜 어려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밑줄 친 종교적 타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비텐베르크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성직자를 지지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호를 자처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대립했대요. 아하, 이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과 로마 가톨릭이 대립했군요. 이후 황제는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당면한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국 의회를 소집했대요. 20여 년 정도의 긴 논의 끝에 황제는 제국 의회에서 종교적 타협을 이루어냈다. 이 문제를 선생님 이게 왜 힘들었어요? 그냥 쉽게 가려면 3번 그냥 딱 가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풀었으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요거 조금 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요, 이거 아우크스부르크 화이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인데 이게 1555년, 우리 뭐 연도는 아주 쉽게 나왔었죠. 여기에서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를 공인했던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인데, 이것과 뭐가 헷갈렸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랑 헷갈렸어요. 1648년이죠. 약 한 100여 년 뒤에 나왔었던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의 30년 전쟁이 확대되면서 국제전으로 발전했었고, 1648년도에 루터파와 칼뱅파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었던 것이 이것인데, 사실은 이 상황만 보고 확실하게 이게 16세기 중엽인지 17세기 중엽인지 찾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우크스부르크가 확 나와버렸으면 이거 정답 3번이네, 이게 뭐가 어려웠었다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또 여기에 고민이 많았던 친구들은 잠깐만, 여기가 요 프로테스탄트가 루터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되는 의미로 칼뱅파로 볼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이 딱 들어가는 순간 꽤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과거 기출문제에서 카를 5세가 나왔습니다. 16세기의 대표적인 군주로서. 그랬었다라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로 갈 수도 있었고,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오스만 제국의 위협. 오스만 제국이 가장 활발하게 나왔었던 것은 16세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전 문제 맘루크 왕조 그거 풀면서도 나왔던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제일 잘 나갔던, 유럽 내 영향력이 가장 셌던 시기가 16세기예요. 즉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국의회,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겠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 둘 중에 찾아보자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이고, 그럼 이거니까 당연히 정답 3번이지 라고 갔었으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 두 개를 만약에 이 3번 문제를 이 17번 문제에 3번 정답을 체크하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하게 됐으면 오히려 2번으로 체크한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낭트 칙령은 뭐죠, 여러분? 1598년도 프랑스 지역 내에서 칼뱅파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앙리 4세가 인정해 주었던 것이 낭트 칙령이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 이제는 사실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 내에서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로욜라가 설립한 예수회를 인가하였다. 예수회는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자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우리 해외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 선교의 중심적인 그 기구로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회가 되겠습니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콘스탄츠 공의회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콘스탄츠 공유에는 당시에 교회에 대해 분열을 종식시켰던 사건으로 15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4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어요.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가볼게요. 1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연설문이랍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수천 명의 무장 병력이 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조종을 받는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특히 북쪽 국경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대요. 국제기구가 현재 이 혼란스러운 사태뿐만 아니라 가와 그 북쪽 국경에서 접해 있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간에 발생한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능력도 없는 가의 육군에 물자와 장비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구제 금융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독트린이죠? 트루먼 독트린이잖아요. 시기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왜 나왔다고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은 같은 팀이었었던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엔 그때부터 이념 대결을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 그 중에서도 이 1946년, 47년이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 입장에서는 딱 저기는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지역이 어딥니까? 그리스랑 터키, 투르키예요. 특히 여기서는 투르키가 아니라 그리스인 이유는 뭐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간 국경 분쟁, 발생한 국경 분쟁, 바로 접해 있던 지역이 그렇다니까 요 간은 어딥니까? 그리스죠, 뭐. 즉 트루먼 독트린이란 그 공산권의 물량 공세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갔었던 여러 국가들 중에 이제는 거의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인 그리스와 투르키, 즉 터키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이 물량 공세를 선언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이고, 이것으로 해서 나왔던 계획이 마샬 플랜, 마샬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냉전 체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잖아요. 뭐 사실 이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서는 제 뭐 강의 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했었으니까 요건 뭐 그리스로 찾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국 방공협정을 체결했던 건 어디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1937년도에 체결했고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1914년. 이죠. 그리스랑은 관련 아닙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게 그리스가 맞지요. 특히 언제? 1929년도에 그리스가 독립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무스타파 케말이 공화국을 수립했던 것이 투르키 내지는 아직 뭐 교과서 형태는 터키로 나와 있고요. 뭐 투르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당시의 서독입니다. 지금의 독일이 당시에는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독, 동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서독의 총리가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명 24주년을 기념하고 있대요. 가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하였대요. 우리나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었습니다. 혁명 1주년을 기념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다른 나라에 장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아시아, 우랄 등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지만 결국 승리하여 수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래요. 가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 이게 뭐죠?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1939년 8월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쯤 바로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폴란드 절반 가까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40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이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영국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1941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거죠. 어기고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적을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주체는 소련이지만 여기 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했다는 가는 어디입니까?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일로 풀었으면 문제는 매우 쉽죠. 근데 사실은 요거 소련으로 풀 수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한참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의 주체와 또 여기 그 발문의 주체가 조금 헷갈리게 좀 약간 구성된 문제들이 좀 많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독일 맞죠? 예, 정답 1번입니다. 이거 언제 탈퇴했었죠? 1933년에 탈퇴했었죠. 일본과 같은 해에 탈퇴합니다.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영국.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했던 것은 프랑스가 되겠고요. 신경제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신경제정책은 1921년도에 설치했으니까 러시아고요. 이 러시아가 그 이후 소련이 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22년이니까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대단원의 수능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조금 이 현대사 문제에서 하나하나씩 좀 찾아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폴로 작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폴로 작전은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국가를 방문하려는 키신저의 외교 활동을 뜻하는 용어래요. 자, 키신저는 우호적인 국가를 방문한다는 표면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대적이었던 가를 방문하고자 했대요. 이듬해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사전 조치였는데 닉슨 대통령이 어디를 갔었죠? 당시에 적대적인 국가에 있었던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1972년이잖아요. 그럼 가는 어디예요? 중국이네. 그렇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나를 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방문을 추진했답니다. 중국 방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의 국공내전 이후 최초의 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니까 가는 중국이 맞고요. 국공내전이라고 하니까. 자, 중국 역시 나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입으로는 형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코메콘을 주도하며 여러 나라를 마음대로 짓밟으며 쥐어짜고 있다라고 몰아세우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중국이 비판했던 거기 어디겠습니까? 입으로는 형제, 즉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지금 다른 나라들을 쥐어짜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소련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중소 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는 중국이고요. 나는 소련입니다. 볼까요? 중국.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죠. 얄타 회담에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얄타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3번입니다. 미국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했던 것이 소련이 맞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총선에 승리했던 것은 폴란드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가와 나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뭐였었죠, 여러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했던 것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입니다. 이것도 1차, 2차 있는데 1차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1차는 1972년에 우리가 멀리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거 이거 만들다가 서로 공멸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만들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한하도록 협정했던 것은 미소 간의 관련이고, 이 문제는 지금 중국과 소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5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능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 1년 이 세계사 공부하며 수능 준비한 여러분들 다 결과까지 좋으셨을 거라 확신하고요. 또 저는 또 감사해. 이거는 또 수강 후기 선생님 이런 결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글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 후배들 또 내년 학생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저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해 주시면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배운 사람답게 대학 생활에서는 더더욱더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여러분의 삶, 역사를 배운 사람들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국의 완제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